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월 재보궐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룰을 확정했습니다. 관련 소식은 일찌감치 서울시장 후보의 출사표를 던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경선 지금 규칙이 좀 확정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권리당원이 절반,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절반 이렇게 된 것이죠? 네네. 이거는 그러면 압승했던 그 총선 때 경선룰 그대로 적용하는 거 아닙니까? 네, 저희 당은 경선룰 자체는 예. 각급 총선거별로 또 각급 선거별로 되게 오랫동안 정착되어 왔기 때문에요. 예. 이번 경선룰은 새로 정한 것이 아니라 네네. 기존에 해왔던 경선룰을 그대로 승인한 것입니다. 아하. 그대로 승인했을 뿐이지 달리 바꿀 이유가 없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경선룰 그대로 하는 거는 만족하십니까? 네네, 어차피 그건 이제 룰을 알고 서로 이렇게 게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이번에 경선룰을 크게 바꾸려고 그랬으면 오히려 논쟁이 됐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오랫동안 정착되어 온 민주주의의 룰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그렇군요. 여성 후보들이 많이 유리합니다. 그렇죠? 네. 특히 전현직 국회의원 는 득표수의 10% 가산, 또 신인 여성 후보자는 25% 가산 적용받는데 의원님도 찬성하신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당내에서는 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이제 상대적으로 정치적 진출이 어려운 여성들에게 가산점을 줘서 여성의 정치 진출을 활성화시키자는 취지는 동의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지율 1위를 달리는 후보에게까지 가산점을 줘야 되느냐 하는 논쟁은 좀 있었습니다만 제가 그 취지 자체는 그냥 받아들여야지 지금 선거 앞두고 이제 손을 볼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일단 불리하지만 동의를 하고 그러나 선거 끝나고 나서는 이런 경우에도 가산점을 줘야 되느냐에 대한 당내 의견을 좀 물어서 선거 끝난 이후에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그냥 그대로 가는 걸로 그냥 찬성하시고 이제 선거 끝나면은 이 룰은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신 거군요. 1위라면 당연히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번 경우는 그렇습니다만 또 다른 경우에도 만약에 여성 후보가 사실 압도적 1위를 달리거나 혹은 상당한 이제 기득권화돼 있거나 이럴 경우에도 가산점을 줄 거냐 하는 문제는 왜냐하면 여성 신인에게는 25% 가산점을 주면서 국회의원이거나 지방자치단체장 출신들에게 10%를 주는 건 여성이지만 이미 상당한 정도의 기반을 갖춘 경우에는 가산점을 줄여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본다면 사실은 논란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이제 선거 눈앞에 두고 바꾸는 것보다 끝나고 나서 토론해보는 게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나경원 전 의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박영선 장관 예능 프로그램 출연 관련해서 의원께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 지적하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 선거를 앞두고 후보가 될 것이 확실시되는 사람들을 이러저런 프로그램에 등장시키지 마라. 가령 뉴스 보도 프로그램 말고는요. 근데 이제 이 아내의 맛이라는 것이 이제 예능 프로그램인데 누가 봐도 지금 이제 출연하신 분들이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된 것은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 경우에는 그 정도가 심한 것이 선거가 거의 목전에 있고요. 이 두 분이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됐기 때문에 또 출연시켰다는 것이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무리 예능 프로그램이지만 특정 후보, 아직 경선이 끝나지 않은 두 당의 특정 후보를 집중적으로 조명해줬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히 선거에 개입한 것이고 그래서 공정성을 상실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죠. 만약에 이 두 분이 유력한 여야의 서울시장 후보가 아니었다면 이 마당에 출연시켰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건 누가 봐도 눈에 보이는 짓이다. 그래서 TV조선이 공정성을 잃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건 이제 TV조선 쪽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사실은 꾸민 것도 문제가 있고 하지만 이걸 또 인터뷰를 수락한 분들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겁니까? 아니
인터뷰 이제 이런 프로그램에 출연 제안을 받으신 분이야 뭐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어떤 정치인이 자신을 홍보하고 싶은 욕구야 늘 생기는 건데. 이건 명백히 이런 기획을 만약에 이걸 후보가 방송국이 요청했다 그러면 그 후보가 문제가 있는데요. 방송국에 섭외가 오면 정치인 입장에서는 이런 요청을 거절할 리가 없죠. 본인의 선거에 도움이 되는데 그래서 이건 저는 이런 기획을 해서 이런 요청을 한 이런 제안을 한 방송국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차제의 이런 문제도 다시 또 제도적으로 논의를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네. 혹시 저 의원님께 제안이 갔으면 어떻게 하실 뻔했습니까? 사실은 저도 시장파 방송에서 제안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서울시장 나올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 그랬더니 그쪽에서도 그러면 하지 말자. 그래서 저는 이제 안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얘기를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는 그런 그 출연 제의를 받으셨지만, 뭐 거절하셨다. 상의해서 제가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곧 할 예정이니 작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고 출마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냐 물어봤고 그쪽에서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안 하기로 했었죠. 그렇다면 이제 의원님이 이게 선거 끝난 다음에는 이게 지금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60일 전까지는 뭐 괜찮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손을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그러면? 저는 이번 경우 같은 경우가 나왔기 때문에 손을 좀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마 선언하셨으니까요. 이제 다른 또 열린민주당과 선거 전에 통합이 안 되면 뭐 단일화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제가 기억하는데 그럼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와 단일화 이걸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신 것이죠? 그렇죠. 제가 사실은 작년부터 이 통합을 계속 주장해 왔는데요. 사실은 전당대회에서 우리 당의 대표 후보로 나오신 분들이 다 공통 공약이 당대표가 되면 열린민주당과의 통합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주장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5개월이 다 되도록 지금 이제 추진이 안 되니까 저로서는 이제 선거 앞두고 당연히 지지자 통합을 위해서 통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을 한 것이고요. 지금 저희 당 지도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만일에 통합이 안 될 경우에는 뭐 단일화라도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진애 원내대표께서도 큰 틀에서 동의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직접 혹시 소통은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뭐 전화 통화도 해봤고요. 또 이분의 언론 인터뷰를 봤는데 함께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을 봤습니다. 만약에 이제 열린민주당과 선거 전에 통합을 하면 경선에 필요한 권리당원 명부도 이게 바뀌게 될 수밖에 없나요? 어떻게 될까요? 그건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건 이미 각 당이 보유하고 있는 당원 명부를 통합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죠. 제가 이전에도 정당 통합이나 단일화 관련된 실무 작업을 당에서 해본 적이 있는데요.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시군요. 자, 이제 뭐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셨으니까 서울시 관련해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고 박원순 시장 재직 시절에는 이제 서울시 부동산 정책에 좀 문제점이 있었다는 비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 의원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저는 이제 공공주택 공급 논자인데요.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 나라들 보면은 되게 공공주택의 비중이 25%에서 한 40-50%까지 되거든요. 서울은 지금 8% 미만입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님이 다른 일들은 참 잘하셨는데 공공주택 보급 실적에서는 조금 부족하다. 이런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제가 시장이 되면 약 16만 호에 가까운 공공주택을 보급해서 그 절반은 이제 공공자가주택 형태로 보급을 해서 시장을 좀 안정시켜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6만 호면 이게 굉장히 적지 않은 규모인데요. 그거를 당장 지금 이제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 쪽에서는 이를테면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용적률 높이는 이런 얘기들을 뭐 일단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일반 민간인들 소유의 토지를 매입해서 공공주택을 지으려고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리고 규모도 작습니다. 근데 저는 해외 사례를 보니까 철로 위에를 씌운다든가 혹은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같은 그런 도로 위를 씌워서 그 이외의 주택을 지으면 예. 상당한 규모의 주택들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해외 사례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공공부지 이외에 이제 주택을 지어서 공공 분양을 하게 되면 예. 상당한 규모를 빠르게 저렴하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16만 호가 가능하다. 그래서 단위 면적과 층수 계산을 다 해서 예. 제가 16만 호 정도를 계산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예. 이것은 구체적인 계획까지 다 짜놨기 때문에 네.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계획까지 지금 검토를 해보셨으면 아까 말씀하신 그 강변북로 위로 어떤 덮개를 씌운다는 말씀은 좀 더 설명이 좀 듣고 싶은데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베를린 같은 데 가면은 아우토반 고속도로 위를 예. 인공 대지를 씌워서요. 그러면 위로 한 7m 정도로 올라갑니다. 네. 인공 대지를 씌운 다음에 거기에 10층에서 15층짜리 혹은 20층짜리 아파트들을 쫙 1200세대 정도를 세웠거든요. 예. 이거를 벤치마킹해서 박원순 시장님도 지금 강변북로 북부간선도로 위에 지금 씌우고 있습니다. 준비를. 예. 그래서 이게 기술적으로 전혀 소음도 없고 진동도 없이 아주 좋게 잘 성공을 해서 예. 그렇다면 우리도 강변북로의 일정 구간을 씌운다면 네. 이 공공주택이 강변의 이 조망권을 확보하면서 들어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네네. 이것은 지금 해외에서도 기술적으로나 다 확보된 것이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에서도 좀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의 일정 구간을 씌워서 인공대지를 씌워서 거기 위에 한 7, 8층짜리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 뭐 월세 50만 원이다. 상당히 싼 저렴한 월세를 내면서 강변에서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프로젝트를 엄마의 누나의 강변 살자 프로젝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엄마 누나의 저렴한 공공주택들을 이렇게 이 공공부지 위에 세우는 이 프로젝트를 과감하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문제만이 아니고 다른 이제 전반적인 사실 임기가 1년이어서 짧지 않습니까? 이 기간에 그렇습니다. 많은 걸 하시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번 서울시장은 누가 되든 코로나 위기 극복에 전념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 위기 극복에 일단 주안점을 두고 그러나 또 서울시의 여러 현안들을 해결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의원님 이왕 말씀하신 김에 다른 시정 전반적인 방향도 좀 계획하시는 것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서울시의 이 발전 전략이라고 그러면 또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산업을 이렇게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서울을 일종의 뉴욕처럼 이 금융과 문화의 도시, 경제 문화 도시로 바꿔야 되겠다, 변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홍콩에 있는 세계적인 금융기관을 여의도로 유치해서 이 새로운 청년들의 금융 일자리를 수만 개 만드는 문제를 추진해야 되겠다. 그리고 관광 레저 문화 산업에서 이 서울의 어떤 메카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굉장히 활기차고 재미있는 그런 경제 문화 도시를 변모할 것이고요. 청년들의 일자리가 상당수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야당 쪽에서 범야권 쪽에 지금 단일화 관련해서는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국민의힘과 아예 처음부터 아예 그냥 들어가서 입당해서 경선 치를 것이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단일화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하거나 혹은 당대당 통합을 하면 당연히 단일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국민의힘이 입당하거나 당대당 통합을 하지 않는다면 전 단일화가 쉽지 않다고 보죠. 과거의 경험에서 볼 때 그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 입당도 하지 않겠다고 하고 계시고 당대당 통합도 좀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 단일화는 과거의 경험으로 미뤄볼 때 불가능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의 그 사례를 봤을 때 거의 지금 보시기에는 단일화 힘들겠다 이렇게 좀 전망하시는군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쉽지 않다. 왜냐하면 그때 문재인 대통령과의 2012년 단일화 과정을 제가 지켜봤었고요.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나올 때 김문수 후보와 안철수 후보 단일화가 안 됐지 않습니까?
단일화를 추진하다가 안 됐던 여러 사례들이 안철수 후보의 정치 경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문제가 어디 있었는가를 정확하게 짚기는 어렵지만 참 그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게 이제 이 보궐선거 자체가 치러지게 된 이유 자체부터 봤을 때는 민주당에 전반적으로 좀 불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앞으로 이제 말씀드린 이제 범야권 쪽에서의 어떤 후보 단일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특히나 혹시 이제 의원님 예상과 달리 뭐 잘 됐다거나 그러면 좀 더 불리해질 것이고요. 네네. 승산이 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이제 우리 일시적으로 대통령과 다 정당 지지율이 매우 많이 이렇게 불리해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심기일전에서 새해를 맞이하고 새롭게 어떤 민생 정책에 전념을 다하면 그래서 또 코로나 위기가 많이 극복되고 이러면 또 국민들의 판단이 많이 바뀌실 거라고 보고요. 새로운 어떤 정치 비전과 새로운 어떤 분위기 쇄신을 하면 저는 설사 단일화 된다 하더라도 이번 선거에서 뭐 그렇게 승산이 없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좀 더 열심히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의원이었습니다.